희생과 헌신, 열심히 뛴 플레이 뒤에 김민재에게 돌아온 것은 최악의 선수라는 반응, 그리고 현지에서 심지어는 꺼져라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약간 억가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바이에른 뮌헨의 인테르 밀란 원정 경기, 후토크와 현지 반응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볼리TV입니다. 한국 시간 17일 새벽에 열린 이탈리아 밀라노의 산시로에서 열린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얘기를 해볼 건데요. 바이에른 뮌헨과 인테르 밀란이 2대1로 비겼습니다. 앞선 1차전에서 바이에른의 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테르가 이겼죠. 그러면서 합계 전적에서는 인테르 4, 바이에른 3으로 인테르가 4강에 올랐습니다. 챔피언스리그 4강이 결정이 됐고요. 인테르와 바르셀로나의 대결이 성사가 됐습니다. 반대쪽에서는 아스널 대 파리 생제르맹이 있고요. 다 레알이나 맨시티가 없긴 하지만 다 굉장한 강팀들로 구성된 4강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인테르 대 바르셀로나는 둘 다 트래블을 노리는 팀들입니다. 자국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고 자국 컵 대회에서도 지금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둘 다 트래블을 노리고 있는데 그만큼 체력 부담이 심하겠죠? 그거를 이제 이겨내는 게 인테르와 바르셀로나의 남은 시즌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인테르나 바르셀로나 걱정을 해줄 건 아니고 바이에른 뮌헨과 김민재 얘기를 주로 해봐야 될 텐데요. 일단 경기 내용을 보면요, 원정이지만 바이에른이 앞선 패배를 뒤집었어야 했기 때문에 훨씬 더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점유율 63%, 공을 많이 잡고 있었고요. 슛 횟수가 20회 대 15회로 바이에른이 밀어붙였습니다. 사실 슛 횟수 이상으로 바이에른이 훨씬 더 많은 공격을 시도했어요. 근데 인테르가 더 적은 수의 득점 기회만 가지고도 효율적인 역습을 감행하고 세트피스를 보여줬죠. 바이에른이 결정력 부족으로 전반전을 0대0으로 끝낸 게 상당히 뼈아팠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반 7분에 해리 케인이 마침내 득점을 터뜨립니다. 그러면서 나 무관한이다 보여주는 것 같은 플레이를 했는데, 이때 상당히 멋진 득점이 있었습니다. 앞에 상대 선수 디마르코가 막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크로스인지 슛인지 이지선다를 걸면서 살짝 각을 만들고 오른발로 골문 구석에 차 넣었는데 그 각도가 좁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차 넣는 케인의 월클다운 마무리가 돋보였습니다. 하지만 후반 13분과 16분에 인테르가 코너킥으로 두 골을 연속으로 박아 넣으면서 인테르가 이제 이 경기는 2대1이 되고 1차전과 합치면 두 골 차가 되는 결정적인 리드를 잡게 됩니다. 일단 후반 13분은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득점하면서 1, 2차전 모두 득점하고 본인이 좀 새갔습니다 이런 평가를 버스는 던졌고요. 그 다음에 후반 16분에는 벤자민 파바르의 골이 나왔습니다. 바이에른에서도 뛰었던 수비수 파바르가 바이에른 상대로 득점하고 세레머니를 시원하게 박았고요. 이 상황에서 김민재 선수가 헤딩 경험에서 지면서 많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이따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후반 31분에 다이어가 동점골을 넣었는데요. 상당히 날씨의 도움을 받았어요. 이 상황에서 보면 바람이 바이에른 진영에서 인테르 진영 쪽으로 강하게 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이어가 사실 골라인에서 문전으로 붙여주는 헤딩을 한 걸로 보이는데, 그게 동료들에게로 날아가다가 효 이렇게 휘면서 골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다이어는 바람까지 도와준다. 다이어가 한 골 더 넣고 이렇게 이 경기는 2대2, 1차전과 합치면 한 골차가 됐기 때문에 바이에른이 남은 시간 동안 맹렬하게 추격을 합니다. 하지만 올리세, 케인, 코망 등의 결정적인 기회가 모두 무산되면서 경기는 그대로 끝났습니다. 김민재 선수한테 집중을 해봐야겠죠? 사실 김민재 선수는 경기 전에도 계속 화제를 모았어요. 이탈리아까지 간 독일 기자들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콤파니 감독한테 민재 못하지? 이런 식으로요. 얘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 왜 이렇게 물어뜯는 거야? 아무튼 그래서 콤파니 감독이 이미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린 바 있다. 한 선수의 문제가 아니다. 수비라는 건 추갈못들아 라고 뒤에 생략도 있는 거죠.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해리 케인도 기자회견에서 김민재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김민재를 까려는 건 아니고 이탈리아 현지 매체들이 세리에서 굉장히 잘했던 김민재 얘기를 케인한테 물어봤나 봐요. 해리 케인이 민재는 이번 시즌 우리 팀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다 라고 답을 해줬습니다. 요즘 잘했다 못했다 이런 말을 할 거 없이 김민재는 분명히 우리 팀의 최고 선수다 이렇게 좀 이렇게 감싸준 거죠. 네.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해줬고요. 역시 해리 케인 초코파이 받을래? 좋아하니? 그리고 경기 전에 또 한 가지 흥미롭지만 또한 씁쓸한 뉴스가 나왔는데요. 국제축구선수협회 FIFPro라고 하는데, 이 단체에서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프로축구 선수들, 특히 엘리트 선수들의 경기 부담, 체력 부담, 너무 많은 경기 소화로 인한 부상 위험의 증가, 이런 거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그러면서 그 시스템을 홍보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혹사당하고 있는 두 명을 예를 들었습니다. 혹사를 많이 당하고 있으면서도 강팀 소속인 선수.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 김민재라는 거예요. 김민재는 출장 시간으로 막 전 세계 10위 안에 들고 이렇진 않아요. 하지만 그 출장 부담이 굉장히 높다는 거는 이제 확실한 사실이고, 그걸로 인해서 부상이 생겼다. 부상을 달고 너무 오래 뛰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축구선수협회가 전 세계 선수들의 어떤 혹사 대표로 김민재를 활용했을 정도로 이번 시즌 부담이 심합니다. 참고로 김민재와 더불어서 거론된 선수는 레알 마드리드의 발베르데였는데, 발베르데는 단순한 이제 출장 경기 수로 볼 때 전 세계 4위에 있었습니다. 김민재는 뭐 10위권에 들진 않아요. 분데스리가 선수가 10위에 들긴 쉽지 않습니다. 경기가 적기 때문에. 하지만 김민재 선수는 이제 아킬레스 건염을 달고 뛰기 때문에 더 경기를 많이 뛴 선수들보다도 더욱 위험한 사례, 뭐 워닝, 뭐 SG, 뭐 혹사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뭐 이런 얘기를 쓰면서 굉장히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례로 김민재를 활용했어요. 이번 경기도 실점 전까지는 완벽한 김민재의 경기 패턴이 반복이 됐는데요. 이날 포백 다시 한번 좌 스타니시치, 그 옆에 이제 김민재, 오른쪽 센터백 다이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대의 투톱은 여전히 마르키스 튀람과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였고요. 굉장히 강력한 투톱이죠. 상대의 스타 공격수 2명을 김민재가 어찌어찌 다 막았어요. 오픈 플레이에서는 발이 좀 느려져가지고 보기에 깔끔해 보이진 않아요. 불안해 보입니다. 하지만 다 막았습니다. 우루비, 스타니시치, 다이어 이 3명이 번갈아 불안한 플레이를 할 때 김민재가 커버해주는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하나하나 보면, 자, 일단 전반 2분, 전반 13분 연속으로 김민재가 튀람과 마르티네스를 번갈아 막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가장 처음 맞았던 상대 공격에서는 튀람을 잘 견제하면서 우루비가 패스를 잡을 수 있게 튀람을 몸으로 미는 그런 좋은 수비 보여줬고요. 뒤이어서 튀람과 공중볼 경합을 할 때 이런 게 공중볼 승리로 기록이 안 돼요. 하지만 먼저 머리를 높게 튕겨낸 다음에 천천히 머리를 걷어내는, 마치 무슨 강백호 리바운드 기술처럼 이렇게 침착하게 수비를 해냈습니다. 또 마르티네스가 처음 딱 모습을 보였을 때도 속공을 하지 못하게 견제하면서 공을 잘 빼앗는, 그러니까 뭐 같이 막 화려한 플레이 이런 게 아니고 상대 공격을 아예 못하게 만드는 그런 영리한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전반 16분에 스타니시치의 불안한 횡패스를 김민재가 잘 무마해 줍니다. 스타니시치가 지난번 경기에서도 그렇고 빌드업 할 때 뒤에서 공 돌릴 때가 좀 불안한 면이 있거든요. 스타니시치가 김민재 준 거 김민재가 재치있게 처리하지 못했으면 상대가 바로 끊어가지고 역습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김민재가 그걸 눈치채고 뛰어오르면서 원터치로 스타니시치한테 돌려줘서 이 위기를 무마했습니다. 이거 별거 아닌 거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김민재가 잘 해줘서 넘어간 거고, 김민재가 보통 센터백처럼 약간 좀 안이하게 받았으면 실점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 28분에 김민재가 경고를 받았어요. 튀람을 상대로 깊은 태클에서 경고를 하나 받았는데, 이때 위치가 바이에른 입장에서 보면 오른쪽 측면으로 튀람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커버하러 가서 김민재가 경고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 어떤 위치입니까? 오른쪽 풀백 라이머가 일단 막아야 되고요. 라이머가 오버래핑해서 없으면 다이어가 가서 막아야죠. 다이어가 오른쪽 센터백이잖아요. 근데 다이어가 못 오니까 왼쪽 센터백 김민재가 오른쪽 터치라인까지 가가지고 깊은 태클을 해서 경고를 받은 거예요. 이렇게 경고를 왜 받았는지 생각해보면 얼마나 넓은 범위를 커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김민재는 또 골킥도 한번 우루비 대신 찼습니다. 우루비 골킥 잘 찬다고 알려져 있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고요. 자, 그리고 후반전 초반에도 김민재가 팀의 실점 위기를 하나 이제 무마해 줬는데, 다이어가 완전히 뚫린 상황이 있었습니다. 마르키스 튀람이 퍼스트 터치만으로 자기를 등 뒤에서 막고 있던 다이어를 쉽게 돌파한 다음에 문전으로 돌진합니다. 이때 김민재가 앞을 막아서 지연을 시키고 뒤에서 달려온 라이머가 좀 모험적이지만 밀어서 넘어뜨리면서 반칙을 겨우 무연하고 막아냈거든요. 이처럼 다이어가 털렸을 때 김민재가 막아주는 모습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마르티네스를 상대로 후반 초반에 연속으로 막아내는 모습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많은 팀의 동료들의 이거 김민재가 뚫렸으면은 뭐 라이머 네가 문제야, 다이어 네가 문제일 수 있는 거를 김민재가 다 막아줬는데, 후반 17분에 김민재 말고 아무도 막아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김민재가 결국 수비 하나 실패하면서 실점이 됐어요. 하이라이트에 남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코너킥이 들어왔는데 벤자민 파바르가 헤딩을 했고요. 김민재가 떠가지고 헤딩을 시도했는데 파바르랑 공중볼 경합에서 졌습니다. 파바르가 더 높이 뛰었고, 높이는 비슷했는데 다 앞에서 뛰었기 때문이죠. 헤딩골을 먹었어요. 김민재는 헤딩 실점의 원흉으로 현지 매체나 언론에 남았습니다. 현지 팬 반응도 그렇고요. 이 장면에 대해서 제가 좀 분석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실패한 건 맞는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날의 바이에른 뮌헨도 그렇고 요즘 대부분의 축구팀들, 엘리트 팀들은 수비할 때 속칭 세미 존 디펜스, 그러니까 지역 방어와 대인 방어를 섞었습니다. 이럴 때 이 팀의 제일 장신 선수들이 문전에 지역 방어로 이렇게 4명이 배치가 되고 더 뒤에 더 먼 쪽은 대인 방어로 몇 명이 붙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날 보면 해리 케인, 김민재, 다이어 이런 순으로 4명이 일자로 서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수비가 일반적으로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비를 하는 건데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수비의 약점은 저 뒤에서부터 탄력을 붙여가지고 상대 장신 선수가 달려와서 러닝 점프를 할 때 제자리 점프를 하는 수비 측 헤딩과 러닝 점프를 하는 공격 측 헤딩을 비교해보면 러닝 점프가 더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러닝 점프를 막기 힘들다는 게 고질적인 문제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비법이 가장 높은 확률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팀들이 이걸 고수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표준이에요. 그래서 이날 파바르가 러닝 점프를 해오는데 사실 굳이 말하면 러닝 점프를 누군가 한 명이 방해하면서 제대로 러닝을 못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블로킹을 하는 거죠, 몸으로. 그러면 러닝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파바르를 막는 선수가 라이머였고, 라이머가 파바르보다 높진 않지만 최소한 파바르가 제대로 뛰지 못하게 몸으로 비비면서 낙하 지점까지 못 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낙하 지점에서 김민재가 안정적으로 걷어내는 거, 이게 이제 세미존 디펜스의 기본이거든요. 근데 라이머가 그 견제를 못했고 파바르가 무전까지 프리하게 성큼성큼 뛰어옵니다. 그 높은 선수가 붕 빡 했을 때 자기 위치에서 떠오른 김민재보다 앞으로 잘라 들어왔기 때문에 막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팀의 문제예요. 김민재가 같이 떴는데 머리를 댔는데 못 막았네? 김민재 5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평점을 깎이기 싫어야겠다, 뒤에 있어야지 이러고 안 뜨면 평점을 안 깎이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팀의 문제고 시스템적인 문제다. 누구 한 명한테 귀책을 줄 수 없는 거다. 김민재가 분명히 먼저 처리할 수 있었는데 걔가 실수했다 이러면 김민재 깎여야죠.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 굳이 말씀드립니다. 이게 제 말이 맞아요. 이게 일반적인 이론으로. 자, 그리고 교체 아웃이 됐는데요. 최근 패턴을 볼 때 김민재 선수는 애초에 약 60분 영으로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0분밖에 소화 못하는 몸 상태인 것 같아요. 최근 3경기가 75분, 54분, 65분 이렇게 뛰었습니다. 이런 상태인 몸 상태인 그런 선수, 공격수면 에이스 공격수면 풀타임을 못 뛰어도 넣었다가 빼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수비수는 보통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콤파니 감독이 김민재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참고로 다이어 경기력 말씀드리면 다이어는 좋은 플레이가 2개 있었습니다. 충분히 좋은 플레이. 하나가 결정적인 클리어링, 문전에서 들어오는 거를 이제 골라내서 걷어내는 거, 속칭 이제 축구 팬들 쓰시는 표현으로 걸레 수비, 좋은 거 하나 해줬습니다. 그리고 득점까지 하나 하면서 하이라이트가 2개 딱 나왔어요. 당연히 김민재보다는 평점이 높을 수밖에 없었고 인정하는 바입니다. 잘해준 게 맞고요. 다만 다시 말씀드리는데 다이어 때문에 털리는 그런 장면들을 김민재가 뒤에서 다 쓸어줬기 때문에 다이어는 그 장면 때문에 평점이 안 깎였다라는 것도 좀 첨언하고 싶네요. 현지 평점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빠르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한 2개 정도만 가져와 봤는데요. 지역지 TZ 그리고 이제 독일 매체인 RAN, 란 이렇게 2개 가져와 봤거든요. 일단 TZ나 란이나 둘 다 김민재한테 5점 줬습니다. 어쩔 수 없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그런 걸 다 분석해 보면 축구인들이 이렇게 다 생각해요. 이제 김민재 한 명의 귀책이 아니고 이거는 세트피스 수비의 시스템의 문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아무튼 붕 떴는데 머리를 댔는데 네가 졌어? 5점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언론 평점이니까 어쩔 수는 없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TZ 5점 줬고요. TZ가 뭐라고 했는지 보죠. 피프로는 선수의 과부하 사례로 김민재를 활용했다. 그럼에도 김민재는 선발 11명의 이름을 올렸다. 몇 달 동안 아킬레스 건염으로 고생했고 최근 몇 경기 그를 괴롭힌 기관지염도 다 낫지 않았다. 몸 상태가 좋지 못했고 헤딩 경합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파바르의 역전골에서 헤딩이 너무 수동적이었다. 다 대충 맞는 얘기입니다. 역시 TZ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김민재 고생하고 헌신하고 있고 경기력이 안 좋은 게 몸 상태 때문인 거 다 안다.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 실수했으면 깎여야지 어쩌겠냐. 약간 이런 톤이에요. 근데 이 매체는 재밌는 게 2대2면 인텔 원정에서 2대2면 그 한 경기만 보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보면은 팀이 4-4-4-4, 5-4-4-4-4-4, 5-4예요. 그러니까 5점 2명이 나머지 다 4점. 김민재보다 딱히 엄청 높은 선수도 없는 거예요. 엄청 실망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렇다면 골을 넣었는데 다이어 케인은 왜 4점인가 좀 궁금해서 좀 가져봤습니다. 다이어한테 4점 줬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상당한 우파메카노를 대신 출전해서 튀람을 상대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역시 스피드 부족이 원인이었다. 다름이 아닌 슛을 결정적으로 걷어냈고 동점골로 경기를 흥미진진하게 만들었다. 뭐 좋은 거 2개 했지만 튀람한테 털렸다. 뭐 대충 이런 얘기죠. 케인 왜 4점일까요? 골을 넣었는데? 공격수인데도 전반전에 아무런 인상을 남기지 못했다. 전반전 터치가 단 18회였고 패스미스가 눈에 띄었다. 전반전 최악의 선수였는데 후반전 시작 동시에 마무리는 월클이었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치 않았다. 한 골 넣었지만 나머지를 너무 못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솔직히 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해요. RA에는 김민재한테 5점 줬는데 여기는 나머지 선수들한테는 뭐 2점도 있고 뭐 3점도 있고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민재의 5점이 솔직히 좀 더 돋보이는 좀 더 안 좋은 평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민재만 5점이거든요. 근데 2점을 누가 받았는지가 좀 납득이 안 되는데 일단 김민재한테 5점 주면서 한 얘기는 뭐 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뭐 잘 막지 못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랬던 것처럼 이번 경기도 만족할 수 없었다. 이러면서 혹평했어요. 근데 이제 다이어가 3점인데 불안정한 두 중앙 수비수 중에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뭐 골 넣었으니까 3점 받을 수 있죠. 근데 2점이 좀 이상해요. 우르비 골키퍼가 2점이고 토마스 뮬러가 2점이거든요. 이 둘이 2점을 받을 만큼 잘했는가? 특히 뮬러는 좀 아무도 경기 보신 분들은 아무도 납득 못할 거예요. 우르비에 대해서는 뭐 이것저것 잘하는 게 있고 가까운 거리에서 내준 두 골은 그가 손 쓸 수 없었던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손 쓸 수 없었던 거를 논하려면 뭐 그러면 7점 할 때 수비수들도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밀러 2점. 결정적인 순간마다 경기에 더욱 집중한 선수다. 늘 공류에게 공을 전달하며 자체적인 상황을 잘 파악한다. 다만 56분 좋은 기회를 놓쳤다. 추가 시간 5분에도 따라잡을 기회가 있었지만 결정적인 승점을 따내지 못했다. 마무리에 실패했다는 것을 2개 묘사해 놓고 전반적으로 잘해서 2점. 이거는 아무래도 전관예우 같은 느낌이고요. 밀러가 이제 이게 바이에른 소속으로 챔피언스리그 마지막 경기였고 챔스권 유럽팀으로 이적하지 않는 한 뭐 커리어에서 마지막 챔스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밀러는 이 경기를 통해서 챔피언스리그 통산 163경기 호날두 카시아스에 이어서 메시와 공동 3위예요. 뭐 챔스 역사상 레전드, 바이에른 역사상 레전드이기 때문에 전관예우로 나온 평점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걸 평점에 반영하는 게 말이 되나? 좀 이상합니다. 좀 납득할 수 없는 평점 기준이 있었다. 제가 굳이 이렇게 아까 김민재 선수가 실점 상황에서의 귀책이 뭐 없지는 않지만 팀의 문제다라고 장황하게 얘기한 거는 답답해서 그래요. 현지 매체들이 이제 4점, 5점 주는 건 양반이고 이 현지에서 뭐 옹호하는 팬들도 있겠지만 뭐 인터넷에는 옹호하지 않고 김민재를 까는 팬들이 한 10%만 돼도 막 그게 수만 명, 수십만 명인 거잖아요. 별 뭐 폭언을 다 해야 됩니다. 진짜 김민재 선수가 트위터 안 하겠죠? 인스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길 바랄 뿐입니다. 진짜 억가가 너무 심합니다.